좁은 문 다시 이 앙드레지드 지음 오현우 옮김. 신년 휴가까지는 시일이 너무 짧았고 알리사와의 마지막 만남으로 몹시 열광되었던 나의 믿음은 한시도 누그러질 줄 몰랐다. 마음속으로 기약했던 바대로 나는 일요일마다 그녀에게 긴 편지를 썼다. 다른 날에는 같은 반 친구들과도 떨어져서 다만 아벨이나 만나볼 뿐 알리사를 그리는 생각과 더불어 살았고 좋아하는 책에 다는 내 자신의 재미보다도 알리사가 맛볼 수 있는 재미를 으뜸으로 여기면서 그녀를 위한 표적을 가득 적어놓곤 하였다. 그녀에게서 오는 편지는 여전히 나를 불안스럽게 하는 것이었다. 비록 내 편지에 꽤 규칙적으로 회답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나를 따라오는 그 열성에는 그녀 스스로의 마음의 이끌림보다는 내 공부를 격려해 주려는 염려가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았다. 또한 감상이나 토론 비평 등이 나에겐 다만 내가 생각하는 바를 나타내는 방법임에 비하여 그녀는 반대로 이런 모든 것으로서 자기 생각을 숨기는데 이용하려는 듯 생각되기조차 하였다. 간혹 나는 그녀가 이렇게 숨기는 것을 장난처럼 하고 있지는 않나 의심하기도 하였다. 아무래도 좋다. 아무런 불평도 늘어놓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먹은 나는 그러한 불안이 내 편지 속에서는 조금 더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12월 말경 아벨과 나는 르아브르를 향해 떠났다. 나는 블랑띠에 이모님 댁으로 갔다. 내가 들어섰을 때 이모는 댁에 계시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내 방에 자리를 잡자마자 곧 하인이 와서 응접실에서 이모가 나를 기다리신다고 알려주었다. 이모는 나의 건강이며 숙소 형편이며 학과 공부에 관하여 대강 듣고 나서 곧이어 그 애정에 찬 호기심에 이끌려 별반 주의도 하지 않고 물었다. 예, 여태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 퐁그즈 마을에 가 있던 것이 만족스러웠는지 어땠는지를 일은 좀 진척시킬 수 있었니? 이모의 어설픈 호의를 견뎌내야만 했다. 하지만 아무리 반듯하고 부드러운 말씨라도 역시 나를 거칠게 만드는 듯한 그러한 감정을 그렇게 간단히 드러낸다는 건 역겨운 일이었다. 그러나 너무도 구김살 없고 정다운 어조 때문에 내가 언짢은 내색을 한다는 것은 주책 없는 짓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처음엔 좀 쏘아붙였다. 지난번 말씀으로는 우리의 약혼이 너무 이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지. 나도 알고 있다. 처음에는 의뢰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뭐. 이모는 나의 한 손을 잡아 자기의 손 안에 감동적으로 그려주면서 선뜻 대답하였다. 그리고 너의 공부며 병역 때문에 몇 년 후가 아니면 결혼이 힘든 것도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렇기는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약혼 기간이 너무 긴 건 찬성할 수 없지. 그렇게 되면 처녀들이 지쳐버리거든. 하긴 때론 아주 감동적일 수도 있지만 그건 그렇고 약혼은 말이지 반드시 공표해둘 필요가 있어. 단지 그렇게 해두면 남들이 아무렴 은근히 속 짐작으로지만 이제부터는 그 처녀에게 손을 뻗쳐볼 필요가 없음을 알아차리게 되지. 그래도 만약 다른 누가 청혼하여 오면 말이지. 아주 없을 법한 일도 아니지. 라고 이모는 그럴듯하게 미소와 더불어 빗대어 말했다. 공표하여 둔 것이니까 은근히 대답할 수도 있지 않니? 아니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라고 말이야. 너도 알겠지? 줄리에트에게 청혼이 들어왔다는 건. 올 겨울에 그 애는 남의 눈에 무척 띄었거든. 아직 나이가 좀 어리고 그 애가 대답한 것도 그거였지. 그런데 그 청년이 기다리겠다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이미 청년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훌륭한 배필이긴 해. 아주 틀림없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아도 내일이면 만나볼 수 있을 게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우리 집에 오겠다니까. 내 느낌이 어떤지 나중에 내게 좀 말해주렴. 모르긴 하지만 이모, 그 사람이 헛수고를 하는 게 아닐까요? 줄리에트 마음엔 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나는 아벨의 이름을 대뜸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면서 말하였다. 뭐? 설마 하는 듯이 입을 뾰족하게 내밀고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이모는 미심쩍다는 듯이 말하였다.
깜짝 놀랄 얘기로구나. 근데 어쩌자고 그 애가 그런 말을 여태껏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런 참, 나중에 다 알게 되겠지. 줄리에트가 요즘 좀 앓고 있어서. 이모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게다가 지금 문제는 그 애가 아니지. 그래, 알리사도 참 귀여운 애지. 그런데 했니 안 했니? 그 애에게 선언을. 선언이라는 말이 내게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게 들려 진정으로 발끈해지기는 하였지만 정면으로 질문을 받았고 거짓말을 잘 꾸며대지 못하는 나로서는 얼버무려 대답하였다. 네. 그러자 내 얼굴이 활활 타오르는 듯이 느껴졌다. 그러니까 그 애가 뭐라고 하던? 나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더욱 어쩔 줄 모르게 되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답을 하고 말았다. 약혼을 거절하더군요. 그래, 일리가 있구나. 그 깜찍한 애가. 이모는 소리쳤다. 너희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렴. 아, 이모,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나는 말을 막으려 하였으나 헛일이었다. 그 애의 그런 처사에도 나는 놀라게 되지 않는구나. 그 애는 언제나 너보다도 지각이 있어 보였거든. 나는 그때 무엇에 사로잡혔는지 잘 모르는 채 분명 그렇게 다져 물으신 말에 흥분되어 갑자기 가슴이 에어지는 듯했다. 마치 어린애처럼 나는 마음씨 고운 이모의 무릎에 이마를 묻고 비벼대며 흐느꼈다. 이모, 아니에요. 이모는 몰라요. 알리사가 기다려달라고 청한 건 아니에요. 아니, 뭐라고? 그 애가 너를 싫어하기라도 한단 말이냐? 이모는 손으로 내 이마를 떠받치며 아주 부드러운 연민에 찬 음성으로 말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지는 않아요. 나는 서글프게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 애가 이제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두렵니? 아, 아니에요. 제가 두려워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얘야, 내가 알아듣게 좀 똑똑하게 설명해줘야 할 게 아니니. 내 마음이 약해져 버린 것이 나로서는 부끄럽고도 서글펐다. 이모는 분명 나의 모호한 태도의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만일 알리사가 거절한 이면에 뚜렷한 어떤 동기가 숨어 있는 것이라면 이모가 그녀에게 부드럽게 물어봄으로써 나를 도와서 그 동기를 밝혀낼 수도 있을 듯 하였다. 이모는 곧 자신이 손수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 들어봐. 이모는 말을 이었다. 내일 아침에 알리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러 오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당장 알아보마. 그리고 점심때 알려줄게. 그러면 내가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 틀림없이. 빗골랭 댁으로 나는 저녁을 먹으러 갔다. 아닌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앓고 있던 줄리에트는 사람이 변해 보였다. 그녀의 눈길은 좀 표독스럽고 또 거의 냉혹한 표정을 띠고 있어서 전보다 훨씬 더 자기 언니와 달라 보이게 하였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들 중에 누구와도 별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나도 이야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거니와 게다가 외삼촌이 피로해 보였기 때문에 식사를 마친 후 곧 물러나왔다. 블랑띠의 이모가 마련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해마다 많은 아이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이게 하였다. 이 트리는 층계 참이기도 한 현관 입구에 세워져 있었고 이 현관은 첫 번째 문간방, 응접실, 그리고 찬장을 들여놓은 온실 비슷한 방의 유리문 등으로 통해 있었다. 트리 장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잔칫날 아침, 곧 내가 도착한 이튿날 알리사는 이모가 말씀하신 대로 꽤 이른 아침부터 와서는 여러 가지 장식이니 조명, 과일, 과자, 장난감 등속을 나뭇가지에 달아 매는 일로 이모를 도왔다. 나 역시 알리사 곁에서 이런 일을 거둔다면 커다란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모와 이야기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그녀를 만나지 않고서 집을 나와버렸고 아침 한나절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려고 애썼다. 줄리에트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서 나는 우선 빗골랭 댁에 갔다. 가보니 아벨이 나보다 앞서 그녀 곁에 와 있기에 중요한 이야기를 중단시킬까 두려워 곧 되돌아서서 점심때까지 선창가와 거리를 헤맸다. 이런 바보, 내가 들어서자 이모가 외쳤다. 그따위 쓸데없는 생각으로 인생을 망쳐버리려 하다니. 내가 오늘 아침 내게 들려준 이야기는 도무지 이치에 닿지도 않아.
아무렴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지. 우리를 거들어 주느라고 피로해진 미스 애슈 브루통을 바람 좀 쏘이라고 내보내고 나서 알리사하고 단둘이만 있게 되었을 때 거두절미하고 왜 올여름에 약혼하지 않았느냐고 아주 간단하게 물어보았지. 그 애가 난처해 했으리라 생각하겠지만 그 애는 조금도 그런 기색이 아니더라. 아주 침착하게 동생보다 먼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하더구나. 그 애에게 솔직히 물어보았더라면 나에게 말한 그대로 내게도 대답했을 게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니? 얘야, 솔직한 것만큼 좋은 것은 없어. 가엾은 알리사는 자기 아버지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를 떠날 수 없다고도 하더구나. 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하였지. 그 조그만 애가 아주 지각이 있더구나. 아직 자기가 너한테 어울리는 여자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말도 하더라고. 자기가 내게 너무 나이가 많지는 않나. 그것도 두렵고 차라리 줄리에트 나이 또래의 여자가 바람직하다고. 이모는 계속했다. 그러나 나는 듣고 싶지 않았다. 단 한 가지 일만이 내게는 중요했던 것이다. 알리사는 제 동생보다 먼저 결혼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벨이 있지 않은가. 그러고 보면 그 녀석 말이 옳았구나. 잘난 체만 하던 그 녀석이 그의 말 맞다나 동시에 우리 두 쌍의 혼인을 이루어 놓으려는 거다. 아주 단순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모의 얘기가 나를 흥분시켰고 나는 최선을 다하여 이모에게 그것을 숨겼다. 이모에게는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기쁨, 그리고 그것이 다 당신의 덕택이라고 생각될수록 한층 더 이모를 흡족하게 할 기쁨만을 나타내 보였다. 점심을 끝내고 나는 곧장 되는 대로 핑계를 대어 이모 곁을 물러나 아벨을 만나러 달려갔다. 어때? 내 뭐라고 하던? 나의 기쁨을 알려주자 그는 나를 껴안으면서 소리치는 것이었다. 이봐, 오늘 아침 줄리에트와 한 이야기는 거의 결정적이었다고 이제 단언할 수 있어. 하긴 우리는 거의 내 이야기만을 하였지만 그렇지만 그녀가 고단해 보이고 뒤숭숭해 보이길래 지나치게 깊이 그녀를 자극하거나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흥분시킬까 두려웠지. 내 말을 듣고 보니 일은 다 된 거야. 가서 얼른 단장과 모자를 가져올게. 혹시 도중에 내가 훌쩍 날아가 버리면 날 붙잡아줄 셈치고 빗골랭땡 문간까지만 따라와줘. 나는 지금 오이포리용보다도 더 몸이 가벼운 것 같으니까. 재언니가 내게 승낙하지 않는 게 오로지 자기 때문이라는 걸 줄리에트가 알면, 그리고 곧 이어 내가 청혼을 하면, 아, 제롬, 나는 오늘 저녁 우리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행복에 겨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축복에 넘치는 손을 무릎 꿇은 내 사람의 약혼자의 머리 위에 뻗으시는 게 벌써부터 보이는 듯해. 미스 애슈 브루통은 탄식 속으로 증발하여 버릴 것이고 블랑띠의 아주머니는 우도 속으로 녹아내릴 것이며 환히 불이 밝혀진 트리는 주님의 영광을 찬송할 테고 성서에 나오는 산들처럼 손뼉을 칠 것이다. 해질 무렵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이 켜질 것이며 애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그 주위로 모여들 것이다. 아벨을 내버려 두고 나온 후 불안과 초조에 가득 차서 일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기다리는 동안을 잊으려고 생 아드레스의 낭떠러지까지 갔다. 도중에 길을 잃었는데 블랑띠의 이모 댁으로 다시 돌아온 건 다행히도 성찬이 시작된 지 오래지 않아서였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알리사를 보았다. 그녀는 나를 기다렸던 모양으로 곧장 내게로 왔다. 엷은 겉옷에 파여 있는 곳에는 목에서부터 오래되고 자그마한 자수정 십자가가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를 기억하자고 내가 준 것이었지만 그러나 여태껏 나는 그녀가 그걸 달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고 고통스러운 안색은 내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왜 이렇게 늦었어? 그녀는 억눌린 듯하며 재빠른 목소리로 말하였다. 낭떠러지에서 길을 잃었어. 그런데 어디 아픈 모양이구나. 아니, 알리사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당황한 듯이 입술을 부르르 떨며 잠시 내 앞에 서 있었다. 벅찬 괴로움이 나를 졸라매고 있어서 감히 나는 케어묻지를 못하였다. 그녀는 마치 나의 얼굴을 끌어당기려는 듯이 내 목에 손을 얹었다.
그녀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 손님들이 들어왔다. 맥이 풀려버린 그녀의 손은 아래로 내려졌다. 이제는 시간이 없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내 눈에 눈물이 가득히 고여드는 것을 보면서 마치 이런 보잘것없는 변명이 나를 충분히 가라앉힐 수 있기라도 하다는 듯 내 눈길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아니야, 안심해. 머리가 좀 아플 뿐이야. 저 애들이 어찌나 소란을 피우는지 난 이리로 도망오지 않을 수 없었어. 이제 그 애들 곁으로 가봐야 해. 그녀는 갑자기 내 옆을 떠났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를 그녀로부터 떼어놓아 버렸다. 그렇지만 응접실에서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방 저쪽 끝에서 한때의 애들에게 둘러싸여 놀이를 짜주고 있는 그녀가 보였다. 그녀와 나 사이에 여러 사람이 보였고 그녀에게 가려면 누군가에게 붙잡히지 않고 지나치지는 못할 것이었다. 인사니 이야기니 그러한 것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혹시 이 벽을 따라 살짝 빠져나간다면 나는 그렇게 해보았다. 내가 정원의 커다란 유리문 앞을 지나려 할 때 무엇인가가 내 팔을 꽉 붙잡는 것을 느꼈다. 줄리에트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문간에 반쯤 몸을 감추고 커튼으로 몸을 감싼 채. 온실로 가. 그녀는 다급하게 말하였다. 말할 게 있어. 그쪽으로 먼저 가. 나도 뒤따라 갈게. 그러고는 얼른 문을 조금 열고 정원으로 달아나 버렸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아벨을 만나보고 싶었다. 그 애가 무슨 말을 하였을까? 무엇을 한 것일까? 현관으로 되돌아오며 나는 줄리에트가 기다리고 있는 온실로 들어갔다. 그녀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 있었다. 찌푸린 눈썹이 그녀의 눈초리를 거칠고도 괴로운 모습으로 보이게 하였다. 신혈이라도 있는 듯 그녀의 눈은 번들거리고 있었다. 목소리조차 까칠까칠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았다. 무언지 모를 분노의 감정이 그녀를 흥분시키고 있었다. 불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랐고 거의 어색할 지경이었다. 우리 둘뿐이었다. 알리사가 말했어? 그녀는 곧장 물었다. 겨우 두어 마디. 내가 늦게 들어왔거든. 자기보다 앞서 내가 결혼하기를 언니가 바라는 걸 알아? 응. 그녀는 나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누구와 결혼하기를 언니가 원하는지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오빠한테야. 그녀는 소리 질렀다. 미친 짓이야. 그렇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승리감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아니, 몸을 온통 뒤로 내던졌다.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뭔지 알겠어. 그녀는 막연한 말을 덧붙이고 나서 등 뒤로 나 있는 정원 문을 나선 후 그 문을 난폭하게 닫아버렸다. 온갖 것이 내 머리와 가슴 속에서 비틀거렸다. 관자놀이에서 피가 뛰는 것을 느꼈다.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내 마음의 혼란에 대하여 버티고 있었다. 아벨을 찾자. 그러면 그 애는 어쩌면 이 두 자매가 하는 야릇한 이야기를 설명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차릴 거라는 생각을 하니 나는 응접실로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정원에 얼어붙은 공기가 나를 가라앉혔다. 나는 잠시 거기 서 있었다. 밤이 내리고 있었으며 바다 안개가 시야를 가렸다. 나무들은 잎이 다 벗겨져 있었고 대지와 하늘은 끝없이 비탄에 잠겨 있는 듯이 보였다.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크리스마스 트리 주위에 모여있는 아이들의 합창이었을 것이다. 현관으로 해서 나는 다시 들어갔다. 응접실과 문간방의 문들은 열려 있었다. 이제는 텅 비어버린 응접실에서 줄리에트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모가 피아노 뒤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문간방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주위로 손님들이 붐비고 있었다. 어린애들이 찬송가를 마친 때였다.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보띠의 목사가 트리 앞에서 무슨 설교 비슷한 것을 시작하였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바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회도 놓치는 법이 없었다. 불빛과 열기에 나는 불쾌했다. 다시 나가고 싶었다. 문에 기대어 있는 아벨이 보였다. 그는 조금 전부터 거기 있었던 모양이다. 그는 매섭게 나를 쳐다보더니 우리의 시선이 엇갈리자 어깨를 들썩하였다. 나는 그에게로 갔다. 바보 자식.
그는 나지막하게 내뱉었다. 그리고 불쑥 말했다. 야, 이봐. 밖으로 나가자. 훌륭한 말씀은 실컷 들었어. 밖으로 나와 내가 말없이 그를 걱정스레 바라보자 아까와 같은 말을 다시 내뱉었다. 바보 자식.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란 말이야. 이 바보야. 그래, 미리 말해줄 순 없었니? 나는 아찔하였다. 나는 알고 싶지도 않았다. 아니, 말할 수 없었겠지. 너 혼자서는 그런 것을 알아차릴 수도 없었을 테니까. 그는 내 발을 붙들더니 미친 듯이 흔들어댔다. 악 담은 이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부들부들 떨리며 씩씩거렸다. 아벨, 제발 빈다. 나는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러고는 그가 성큼성큼 나를 마구 끌고 가는 동안 말했다. 이렇게 흥분하지만 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좀 해봐. 난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는 돌연히 나를 세우더니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와락 나를 끌어안으며 내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는 흐느끼는 소리로 웅얼거렸다. 용서해. 나도 역시 바보야. 나도 너보다 더 알아차리진 못했어. 눈물은 그를 좀 진정시킨 듯 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고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이제 와서 다시 말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아침에 줄리엣에게 이야기를 했지. 이건 너에게도 말했지. 그녀는 별나게도 예쁘고 생기에 차 있었어. 그게 나 때문인 줄 믿었지. 알고 보니 그건 우리가 내 이야기를 한 것 때문이었어. 순전히. 그때는 너도 몰랐을 거 아니야. 몰랐어, 똑똑히는. 하지만 이젠 아무리 작은 대목이라도 낱낱이 환하게 드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건 분명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천만에. 그녀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장님일 수밖에 없는 걸. 그래서 알리사가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거야. 자기 동생의 비밀을 알게 되자 자기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던 거지. 어때 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지. 하기야. 나는 줄리엣에게 다시 이야기해보고 싶었어. 내가 말을 꺼내자마자, 아니 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자마자 그녀는 우리가 앉아있던 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여러 번이나 되풀이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도무지 그런 줄은 몰랐던 사람의 어조로. 아, 농담은 제발 그만해. 왜? 무슨 이야기야? 그녀는 제 언니 방으로 들이닥쳤지. 느닷없이 격렬한 목소리가 들리길래 난 깜짝 놀랐어. 줄리엣을 다시 봐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고 오는 판인데 얼마 있다가 나오는 것을 보니 알리사야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나를 보고는 어색한 빛을 띠더니 지나치면서 재빨리 안녕하세요 하고 하더구나. 그뿐이야. 줄리엣을 다시 못 보았니? 아벨은 조금 망설였다. 보았지. 알리사가 나가버린 뒤에 나는 그 방문을 밀었거든. 줄리엣는 난로 앞에서 대리석 위에 팔꿈치를 세우고는 두 손으로 턱을 받친 채 꼼짝 안 하고 서 있더라. 뚫어지게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노려보면서 말이야. 나의 기척을 듣더니 돌아보지도 않은 채 제발 혼자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면서 발을 동동 구르더군. 어찌나 매몰찬지 나는 더 있지도 못하고 도로 나와버렸지. 그게 전부야. 그럼 이제부터는 털어놓고 나니까 기분이 좋구나. 이제부터는 글쎄 넌 이제부터 줄리엣의 상사병을 치료하는 데 힘쓰렴. 내가 알리사를 아주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면 말이야. 그러기 전에는 알리사가 내게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꽤 오랫동안 잠자코 걸었다. 돌아가자. 마침내 그가 말했다. 손님들도 이제는 다 갔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실지도 몰라. 우리는 돌아왔다. 응접실은 정말 텅 비어 있었다. 문간방에도 장식이 다 떨어지고 불도 거의 다 꺼져 있는 트리 곁에 이모와 그 두 아이들, 빗골랭 외삼촌, 미스 애슈 브루통, 목사, 외사촌 누이들, 그리고 퍽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사나이. 이모와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줄리엣가 나에게 말하던 그 청혼자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사나이. 이렇게 밖에는 없었다. 우리 중 누구보다도 몸집이 크고 다부지고 얼굴이 더 벌겋고 거의 대머리인데다 다른 계급, 다른 사회, 다른 태생의 그 사나이는 우리 사이에 낀 자신을 이방인인 듯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거추장스러운 콧수염 아래로 희끗희끗한 황제 수염 꼬투리를 초조하게 끌어당겼다 비볐다 하고 있었다.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는데
불도 켜져 있지 않았다. 둘이 다 소리내지 않고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와 있는지를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서운 예감이 나를 엄습했다. 잠깐, 내 팔을 붙잡으면서 아벨이 말했다. 그때 우리는 그 낯선 사나이가 줄리에트에게 다가서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내민 줄리에트의 손을 붙잡는 것을 보았다. 밤이 내 가슴을 덮었다. 하지만 아벨, 이게 무슨 일이니? 나는 중얼거렸다. 마치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한 듯이, 아니면 그러기를 바란 듯이. 아무렴 그녀는 경매를 하고 있는 거야. 그는 새어나오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언니값 이하에서 남아있고 싶지 않은 거야. 저 위에서는 천사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을 거야. 외삼촌이 다가가 미스 애슈 브루톤과 이모에 둘러싸여 있는 줄리에트의 뺨에 입맞추었다. 보띠의 목사도 다가섰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알리사가 나를 보고 뛰어오더니 오들오들 떨며 말했다. 하지만 제롬, 이럴 수는 없어. 저 아이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도 않은걸. 오늘 아침에도 저 애는 그렇게 말했어. 말려줘 제롬. 오, 저 애가 어떻게 되려고? 절망적인 애걸을 하며 그녀는 내 어깨에 매달리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이라도 내던졌을 것이다. 트리 곁에서 갑자기 외치는 소리, 혼잡하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뛰어갔다. 줄리에트는 정신을 잃고 이모의 팔에 쓰러져 있었다. 저마다 다급히 서둘러 그녀에게 몸을 굽혔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잘 볼 수 없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무섭도록 창백한 그녀의 얼굴을 뒤로 끌어당기는 듯 했다. 그녀의 몸이 가끔 꿈틀거리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결코 예사로운 까무러침이 아닌 것 같았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모는 기겁하신 빗골랭 외삼촌을 안심시키려고 큰 소리로 말했다. 보띠의 목사도 집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벌써부터 외삼촌을 위로하고 있었다.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흥분한 탓이야. 그저 신경이 좀 발작한 것뿐이야. 테시에르 씨, 날 좀 거들어줘요. 튼튼한 분이시니까요. 내 방으로 데려가야겠어요. 내 침대에다, 내 침대에다, 내 침대에다. 그러더니 이모가 자기의 맏아들 쪽으로 몸을 굽히고 귀에다 무슨 말인가를 하자 의사를 부르러 가는 듯 그는 얼른 자리를 떠났다. 이모와 그 청혼자는 그들의 팔 안에서 반쯤 젖혀져 있는 줄리에트의 어깨 밑으로 손을 넣어 받치고 있었다. 알리사는 제 동생의 발을 들어 올리고 다정하게 껴안았다. 아벨은 뒤로 떨어질 듯한 머리를 받쳐주고 있었고 그녀의 흩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모으며 마구 입을 맞추고 있는 꾸부정한 그의 모습을 나는 보았다. 방문 앞에서 나는 멈추어 섰다. 줄리에트는 침대에 눕혀졌다. 알리사는 테시에르 씨와 아벨에게 몇 마디 말을 했지만 나에겐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두 사람을 문간까지 따라 나와서는 블랑띠의 이모와 단둘이서 남아 있을 작정이니 자기의 동생이 안정되도록 돌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아벨은 나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이끌었다. 우리는 갈 곳도 없이 용기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어둠 속을 오랫동안 걸었다. 알리사에 대한 사랑이 아닌 어떤 것에서도 나는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나는 그것에 매달렸고 내 사랑하는 이에게서 오지 않는 것이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이제는 기대하고 싶지도 않았다. 다음날 그녀를 만나러 가려 하는데 이모가 나를 붙잡더니 방금 받은 편지를 내밀었다. 줄리에트의 극심한 흥분은 의사가 처방해준 물약으로 아침녘이 되어서야 겨우 누그러졌어요. 앞으로 며칠은 제롬이 부디 오지 말기를 빌어요. 줄리에트가 그의 발소리나 목소리를 알아들을 텐데 줄리에트에게는 지금 절대 안정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줄리에트의 병세가 저를 여기다 붙들어 놓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제롬이 떠나기 전까지 그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사랑하는 고모, 제가 그에게 편지 쓰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세요. 방문 금지는 오직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이모에게나 또 다른 누구에게나 빗골랭 댁의 초인종을 누르는 것은 자유였다. 더구나 이날 아침에도 이모는 그곳에 갈 셈이었다. 내 발소리, 목소리라고? 그 무슨 신통치 못한 구실이람? 아무튼 좋다.
알았어요. 저는 가지 않을게요. 당장 알리사를 만나볼 수 없는 것이 내게는 몹시 괴로운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만나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제 동생의 병을 내 탓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역정이 난 그녀를 만나느니 차라리 만나지 않는 편을 더 쉽게 견뎌낼 것 같았다. 하지만 아벨은 다시 만나보고 싶었다. 그의 문전에서 하녀가 내게 쪽지를 하나 건네주었다. 내가 염려하지 않도록 몇 마디 남긴다. 르아브레에 머문다는 것, 이토록 줄리에트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내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다. 지난밤 너와 헤어진 후 곧 사잠프톤행 배표를 끊었다. 런던의 S 집에서 남은 방학을 보낼 계획이다. 학교에서 다시 만나자. 인간의 모든 도움은 나를 일시에 저버렸다. 이제는 쓰라린 일 밖에는 남지 않은 체류를 더 이상 끌지 않고 나는 계약에 앞서 파리로 돌아와 버렸다. 나는 모든 진실한 위로와 모든 은총 그리고 모든 완전한 은혜가 비롯하는 하나님께로 눈길을 돌렸다. 나는 주께로 내 고통을 바쳤다. 알리사도 역시 안식을 찾아 주께로 갔으리라고 생각하였고 그녀도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나의 기도도 한층 북돋워졌고 열광적이 되는 것이었다. 명상과 공부가 반복되는 긴 시간이 지나갔다. 알리사의 편지와 내가 그녀에게 쓰는 편지들 외에는 별다른 사건도 없이 그녀의 모든 편지를 나는 간직해 두었다. 나의 추억은 여기서부터 희미해지기에 이 편지들을 기준으로 더듬어갈 생각이다. 이모를 통하여, 처음엔 이모만을 통하여 나는 르아브레의 소식을 들었다. 나는 이모를 통하여 줄리에트의 힘에 겨운 병세가 며칠 동안 얼마만한 근심을 끼쳤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떠나고 열 이틀 만에야 비로소 나는 알리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나의 그리운 제롬, 내가 좀 더 일찍 편지를 쓰지 못한 걸 용서해줘. 가엾은 줄리에트의 병세가 나에게 거의 시간을 주지 않았어. 우리의 소식을 전해 주십사고 이모에게 당부해 두었는데 그렇게 해 주셨겠지. 그래서 알고 있겠지만 사흘 전부터 줄리에트는 점차 나아지고 있어. 난 벌써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지금까지 로베르에 관해서는 별로 이야기한 바 없지만 그는 나보다 며칠 늦게 파리로 돌아오면서 제 누이들의 소식을 가져다 주었다. 오로지 그의 누이들 때문에 마음 내키는 이상으로 나는 그를 보살펴 주었다. 그가 다니던 농업학교가 그를 자유스럽게 풀어줄 때마다 나는 그를 보살폈고 그의 기분을 쾌활하게 해줄 궁리를 하곤 했다. 내가 감히 알리사나 이모에게 여쭈어 볼 수 없었던 일들을 안 것은 그 애를 통해서였다. 에드와르 테시에르는 줄리에트의 소식을 알려고 아주 끈덕지게 찾아왔으나 로베르가 르아브르를 떠날 때까지 그녀는 그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또한 내가 떠나온 이래로 줄리에트가 자기의 언니 앞에서 고집센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모를 통하여 나의 예감대로 알리사가 당장 파기되기를 바랐던 줄리에트의 약혼을 줄리에트 자신이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공표되기를 청하였다는 걸 알았다. 충고도 명령도 애원도 소용없게 된 이 결심은 줄리에트의 이마에 아로 새겨졌고 그녀의 눈을 가렸고 그녀를 침묵 속에 가두어 버린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갔다. 나는 알리사로부터 하기는 나도 그녀에게 무엇을 써야 할지를 몰랐지만 너무나도 실망에 찬 편지들 밖에는 받아보지 못했다. 자욱한 겨울 안개가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내 학업도 그리고 나의 사랑과 내 신앙의 모든 열정도. 아, 나의 마음에서 어둠과 추위를 거두어 가지는 못했다. 시간은 지나갔다. 그리고 갑자기 찾아든 봄날의 어느 아침, 그때 마침 르아브르에 있지 않았던 이모에게 보낸 알리사의 편지를 이모가 내게 전해주었다. 그 편지에서 나는 이 이야기를 밝혀줄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적는다. 저의 순종스러움을 칭찬하여 주세요. 고모가 시키는 대로 테시에르 씨를 오시도록 했어요. 저는 그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했지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두려워했던 것만큼 이 결혼이 불행하지는 않으리라는 것도 거의 믿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줄리에트는 그 일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그분이 한 주일 한 주일마다 점점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군요. 그분은 이번 일의 형편에 대해서도 뚜렷한 관찰을 가지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줄리에트의 성격도 그릇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줄리에트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는 대단한 자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꾸준한 마음이 이겨내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줄리에트에게 아주 홀랑반한 거죠. 정말 제롬이 그렇게 로베르를 보살펴 준다는 것을 알고 저는 말할 수 없이 고마워하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제롬이 의무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로베르의 성격이 제롬과는 별로 닮은 데가 없으니까요. 어쩌면 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필경 제롬도 이미 받아들일 의무가 벅차면 벅찰수록 그 의무는 영혼을 가꾸어주며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이 몹시도 고귀한 생각, 고모의 큰 조카딸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너무 웃지 마세요. 왜냐하면 줄리에트의 결혼을 좋은 일이라고 바라보도록 힘쓰는 저를 뒷받침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생각이니까요. 정다우신 내 고모의 애정에 찬 걱정은 저에게 얼마나 다정한 것인지요. 하지만 제가 불행하다고는 행여 생각지 마세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지경입니다. 왜냐하면요, 줄리에트를 휩쓴 시련이 제 속에서 그 반동을 일으켰던 것이니까요. 별달리 이해하지도 못한 채 되풀이해 읽던 성서의 말씀이 갑자기 환하게 이해되더군요. 사람을 믿는 자는 불행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성서에서 찾아내기 훨씬 전에 제롬이 12살도 채 못되고 제가 13살이 되던 해에 제롬이 저에게 보냈던 조그마한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카드를 열자 꽃다발 곁에 그 무렵 저희에게 무척 아름답게 보였던 코르네유가 주석한 이런 식구가 있었어요. 세상에 그 무슨 전능의 매력이 오늘 나를 주께로 이끄는가. 사람들 위해 자기의 기둥을 세우는 자는 불행하도다. 사실 저는 이 주석보다는 예레미야의 그 소박한 구절을 훨씬 더 좋아한답니다. 필경 제롬도 그 당시에는 이 구절에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은 채로 카드를 고른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의 편지로 판단하건대 요즘은 그의 경향이 저와 꽤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두 사람을 한꺼번에 가까이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있어요. 고모와의 이야기를 많이 생각하고서 저는 제롬에게 그 점처럼 긴 편지를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제롬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으려고요. 제롬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제가 직접 편지 못하는 걸 그만큼 보상하고 있다고 아무래도 생각하실 것 같군요. 자꾸만 쓰게 될까봐 이만 그치겠어요. 이번만은 너무 꾸중하지 말아주세요. 이 편지를 읽고 나는 얼마나 숙고했는지 모른다. 나는 이모의 사려 깊지 못한 참견, 알리사가 넌지시 암시한 이모와의 그 이야기, 나에게 침묵을 가져온 그 이야기란 무엇이었을까? 와, 나에게 이 편지를 전하여 주도록 이모를 충동한 그 서투른 친절을 저주하였다. 벌써부터 내가 알리사의 침묵을 견딜 수 없게 되어 있는 바에야. 아, 그녀가 내게 하지 않은 말을 다른 남에게 편지로써 보낸다는 사실을 차라리 모르고 있도록 하는 편이 몇천 배나 더 좋았을 텐데.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모든 것이 짜증스러웠다. 우리 사이의 그 사소한 비밀들을 이렇게도 쉽사리 이모에게 이야기하다니. 게다가 그 천연스러운 어조, 게다가 그 침착함, 그 정색한 태도, 그 시원시원한 글. 그렇지 않대도 그래. 이 불쌍한 친구야. 이 편지를 알리사가 너한테 붙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외에 너를 짜증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아벨은 그렇게 말하였다. 그는 내 일상생활의 단짝이었고 성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또는 오히려 그 차이 때문에
나도 아벨에게만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내가 외로울 때면 약한 마음, 울고 싶도록 동정을 구하는 마음, 스스로에 대한 불신, 그리고 내가 난감한 처지에서도 그의 충고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신뢰의 마음이 언제나 나를 그에게로 기울어지게 했다. 이 편지를 연구해보자. 그는 자기 책상 위에 그 편지를 펼치며 말했다. 이미 사흘 밤을 분한 마음으로 보냈으며 나는 그 분함을 나흘이나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벨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해치우는 기분에 거의 자연스럽게 동의하게 되었다. 줄리에트 테시에르, 이 한 쌍을 사랑의 불길 속으로 내던져버리자. 응? 너나 나나 그 불길이 어떤 것인 줄은 알고 있잖아? 테시에르란 자는 그 불길에 태워버리기엔 꼭 필요한 나비처럼 보이는구나. 그건 그렇다 치고 그의 농담에 역겨워진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머지 문제로 돌아가자. 나머지 문제? 나머지 문제에 온통 너한테 관한 것이지. 그러니 한탄이라도 해보렴. 내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이라곤 한 줄도 한마디도 없잖아. 편지 사연 하나하나가 온통 너한테 붙여진 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아니야? 펠리시 아주머니는 내게 이 편지를 보냄으로써 진짜 수취인에게 편지를 돌려보낸 것뿐이지. 알리사가 부득이한 경우에 다다른 듯이 편지를 이 맘씨 좋은 아주머니께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내 탓이야. 도대체 내 이보에게 코르네유의 이 시 구절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말이 난 김에 하지만 이건 나신의 시야. 알리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너란 말이야. 알리사는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수주일 내에 알리사가 내게 이만큼 길고 거리낌 없고 상냥스런 편지를 쓰도록 하지 못한다면 말이야. 너는 진짜 바보일 수밖에 없어. 알리사가 도무지 그렇게 안 하는데도 알리사가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오직 내게 달려있어. 알아듣겠니? 이제부터는 한동안 너희 사이의 사랑이나 결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치지 마. 제 동생의 일 이후로 알리사가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걸 모르겠니?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그녀와 남매 간이라는 면에 대해서 공작을 하고 꾸준하게 로웨르에 대해서만 써보내란 말이야. 내가 그 천치 녀석을 보살피는 참을성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말이지. 알리사의 머리만 그저 즐겁게 해주기를 계속해보렴. 나머지 일은 모두 잘 될 거야. 아, 그녀에게 편지를 써야 할 사람이 나이기만 하다면. 너는 그녀를 사랑할 자격이 안 되는걸? 그러면서도 나는 아벨의 충고를 따랐다. 그러자 과연 알리사의 편지는 곧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줄리에트의 행복이라고는 못할지라도 형편이 정해지기 전에는 알리사로부터 참다운 기쁨이나 거리낌 없이 내 맡기는 마음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 알리사가 제 동생에 대해 보내주는 소식은 차츰 좋아졌다. 줄리에트의 결혼은 7월에 거행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알리사가 내게 편지하기로는 그쯤에는 아벨이나 나나 학업에 잔뜩 묶여 있으리라는 걸 자기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식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시험을 핑계 삼아 축하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인사를 차렸다. 결혼식 후 약 2주일쯤 되어 알리사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그리운 제롬, 나의 놀람을 좀 짐작해 보렴. 어제 우연히 내가 준 그 아름다운 라신의 시집을 펼치다가 벌써 근 10년간이나 내 성서 속에 간직하고 있는 너의 그 오래되고 자그마한 크리스마스 카드에 적힌 넉 줄의 식구를 발견했단다. 세상에 그 무슨 전승의 매력이 오늘 나를 주께로 이끄는가. 사람들 위에 자기의 기둥을 세우는 자는 불행하도다. 코르네유의 주석에서 뽑은 걸로 알았는데 그다지 훌륭하다고 여기지도 않았고 그런데 제사 영송가를 읽어 나가다가 내게 적어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연을 몇 개 보았어. 그 책의 여백에다 내가 함부로 적어 놓은 첫 글자들로 미루어 보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모양이지만 아닌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좋아하고 그녀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구절이 있을 때마다 내 책이나 알리사의 책에다 그녀의 이름 첫 글자를 써 놓는 버릇이 있었다. 상관없어. 내가 옮겨 적는 것은 내 즐거움을 위해서니까.
내가 발견했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내가 가르쳐준 것이라 처음에는 속이 좀 상했지만 그러한 몹쓸 생각은 곧 너도 나처럼 이것을 좋아했구나 하고 생각하는 나의 기쁨 앞에서 사라져 버렸어. 여기에 그걸 다시 옮겨 쓰노라니 너와 함께 있는 듯 하구나. 불멸하는 지혜의 음성이 울리며 우리를 가르치노라. 그 음성 말하기를 인간의 아들들이여 너희의 심려로 얻은 열매는 무엇인가? 그 무슨 잘못으로 허탕한 영혼들아. 너희 현관에 가장 맑은 피로써 그래도 번번이 너희는 사는가? 너희를 먹이는 빵이 아니고 전보다 한결 더 굶주리게 하는 한 줄기 그림자를.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이 빵은 천사들의 양식으로 쓰이는 것이니 주께서 손수 미랄의 정수로서 만드시는 양식이다. 이토록 향기로운 빵이야말로 너희가 따르는 세상의 무리는 결코 식탁에 올리지 않는다. 나를 따르는 자에게 주리라. 가까이 오라. 살고자 하는가? 들어라 먹어라 그리고 살아라. 행복스레 갇혀 있는 영혼은 주의 굴레 안에서 평안을 구하며 영원토록 마를 리 없는 싱싱한 샘물로 목을 축인다. 누구나 찾아와 마실 수 있는 물, 이 물은 온갖 중생을 부른다. 그러나 우리는 미친 듯이 날뛰며 진흙구렁, 더러운 샘물이거나 언제나 생명의 물, 달아나 버리는 거기에 가득 괸 물을 찾는다. 얼마나 아름다우니 제롬, 얼마나 아름다워. 정말 너도 나처럼 이 시를 아름답다고 여기니? 내가 가지고 있는 판의 짧은 줄을 보면 도말양이 부르는 이 송가를 들으면서 맹드농 부인이 감탄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는 그 곡 일부를 되풀이하게끔 했다는구나. 이젠 나도 이 송가를 암송하는데 아무리 읊어도 실증나지 않는다. 그저 하나 섭섭한 일은 내가 이 송가를 읽는 걸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뿐. 신혼여행 중인 부부에게서 오는 소식은 계속해 아주 좋은 소식뿐이야. 무더운 더위에도 불구하고 베이용과 비아리츠 등지에서 줄리에트가 얼마나 즐겼는지는 너도 이미 알고 있지? 그들은 퐁티라비에 들른 후 비르고스에 머물렀고 피레네 산맥을 2차례나 넘었대. 지금 몽세라에서 줄리에트가 감격에 찬 편지를 보내왔어. 포도 수확 준비를 하려고 9월 이전에 님무로 돌아가기까지 열흘은 더 바르셀로나에 머물 생각이래. 한 주일 전부터 아버지와 나는 퐁그즈마르에 와 있는데 미스 애슈브르통은 내일이면 오실 것이고 로베르도 나흘 후에는 오기로 되어 있어. 불쌍한 그 애가 시험에 실패했다는 것은 너도 알고 있겠지? 어려웠다기보다는 시험관이 워낙 야릇한 문제들을 내는 바람에 당황했던 모양이야. 그 애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너의 편지도 있고 해서 나는 로베르가 준비를 소홀히 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 그런데 아무래도 그 시험관은 학생들을 그렇게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이 재미있는 모양이야. 너의 합격에 대해서는 제롬, 그것이 내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축하한다는 말도 할 수 없지 않니? 나는 이토록 너를 믿고 있어. 제롬, 내 생각을 시작하기만 하면 내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오른다. 전에 이야기하던 그 일을 이제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겠니? 이곳 정원은 무엇 하나 변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집 안은 얼마나 텅 비었는지, 왜 올해는 너보고 오지 말라고 부탁했는지를 너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렇잖아? 내 기분으로는 그것이 더 나을 듯 했어. 속으로 이 말을 날마다 되풀이하고 있어. 이렇게도 오래오래 너를 만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쓰라리기 때문에 이따금 나도 모르게 너를 찾을 때가 있어. 책을 읽다가도 문득 고개를 돌리곤 해. 꼭 내가 거기 있는 듯해서. 다시 편지를 계속한다. 지금은 밤이야. 모두 잠들어 있어. 열려있는 창 앞에서 나는 내게 편지를 쓰느라고 늦게까지 앉아 있어. 정원은 온통 향기로 가득 찼고 대기는 훈훈해. 기억나니?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들을 때면 우리는 생각했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창조해 주셔서라고. 이 밤 나는 내 온 영혼으로 생각한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아름다운 밤을 만들어 주셔서. 그러고는 갑자기 내가 여기 있기를 바랐고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걸 느껴.
너도 그걸 느낄 수 있을 만큼이나 사무치는 힘으로. 그래, 편지에서 너는 곧잘 올바르게 태어난 영혼에겐 감탄이 감사와 혼동된다고 말했었지. 아직도 내게 더 쓰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나는 줄리에트가 내게 말해준 그 빛나는 나라를 생각하고 있어. 더 넓고 더 빛나고 더 황량한 다른 나라들도 생각해보고 있어. 어느 날 어떻게 일지는 모르지만 둘이서 함께 어떤 알지 못할 신비스러운 큰 나라를 보게 되리라는 이상한 신념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단다. 얼마나 큰 기쁨의 용솟음으로 그리고 또 얼마만한 사랑의 흐느낌으로 내가 이 편지를 읽었는지를 아마 쉽사리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편지들도 뒤이어 왔다. 물론 알리사는 내가 퐁그즈 마르에 가지 않은 것을 고마워했고 금년에도 그녀를 만나려고 하지 않기를 간청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나의 부재를 아쉬워했고 이제는 내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한 장, 한 장의 편지마다 나를 부르는 그녀의 한결같은 외침이 울리고 있었다. 이를 참아낼 힘을 나는 어디서 얻었을까? 필경 아벨의 충고에서 얻었을 것이고 갑자기 나의 기쁨을 허물어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나의 마음의 이끌림에 대한 자연적인 긴장에서 그리하였을 것이다. 뒤이어온 편지들 가운데서 나는 이 이야기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을 모두 적어보겠다. 그리운 제롬, 내 편지를 읽으며 나는 기쁨으로 녹아들어 가고 있어. 오르비에토에서 붙인 내 편지에 답장을 하려는 참인데 베르주와 아시시에서 붙인 편지가 동시에 도착했어. 내 마음은 나그네가 되었고 내 몸만이 여기 있는 신용을 하고 있어. 정말이지 나는 너와 함께 움브리아의 하얀 길을 걷고 있어. 아침이면 너와 함께 길을 떠나고 전혀 새로운 눈으로 동터오는 것을 보고 정말로 코르통의 언덕에서 나를 불렀니? 그래 나도 들었단다. 아시시 위에 그 산에서는 무섭게 목이 말랐지. 그렇지만 프란체스코 회의 그 수도사가 주던 한 잔의 물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오 제롬, 나는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성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보내준 이야기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정말이야. 찾아야 할 것은 결코 마음의 해방이 아니라 바로 감격이야. 마음의 해방이란 것에는 언제나 그 얄미운 자만이 따르는 것이지. 야망이란 반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서 써야 할 거야. 님무에서 오는 소식들은 너무나 좋은 것이어서 이제는 나도 기쁨의 몸을 맡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 이번 여름 오직 하나의 근심거리는 가엾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야. 내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늘 쓸쓸하시다라기보다도 내가 아버지 혼자 계시게 내버려 두기만 하면 곧 그 쓸쓸한 기분으로 되돌아가셔서 마음을 돌려드리기가 점점 어렵게 돼. 주위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온갖 속삭임도 아버지에게는 낯선 것이 되어 이제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아. 미스 애슈브르통은 안녕하시고 두 분께 내 편지를 읽어드리고 있어. 편지 하나면 사흘쯤 얘기거리가 되지. 그러다 보면 다음 편지가 도착하고. 로베르는 그저께 이곳을 떠났어. 남은 방학은 친구 아래 집에서 보내겠대. 아래 아버지는 모범 농장을 경영하고 있대. 여기서 우리가 영위하는 생활은 아무래도 그에게는 별로 즐거운 것이 못 되나 봐. 떠나겠다고 말할 때 그의 계획을 찬성해 줄 수밖에 없었어. 할 말이 무척 많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어. 때때로 말이나 뚜렷한 생각이 더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도 나는 꿈꾸듯이 글을 쓰고 있지만 단지 어떤 무한한 부를 주고받고 있는 듯한 거의 숨막히는 느낌만을 지닌 채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그토록 몇 달씩이나 서로 침묵하고 지낼 수 있었을까? 동면을 하고 있었던가? 오, 침묵의 그 무서운 겨울이 영원히 끝나버리기를. 너를 다시 찾고부터는 삶도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가 한없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풍요롭구나. 9월 12일 피사에서의 내 편지는 잘 받았어. 우리가 있는 이곳 또한 희한한 날씨야. 노르망디가 이처럼 아름다워 보인 적이 여태껏 없었어. 그저께는 혼자서 목적지도 없이 발길 닿는 대로 벌판을 가로질러 오랫동안 거닐었어.
태양과 기쁨에 흠뻑 취해서 돌아왔을 때는 피곤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흥분되어 있었어. 활활 타는 태양 아래 있는 그 노적 더미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구태여 내가 이탈리아에 있다고 상상하지 않더라도 온갖 것이 놀랍도록 아름답게 보였어. 그래, 내가 말하듯 자연의 아련한 찬미가 속에서 내가 듣고 이해한 것은 화니에로의 권유였지. 그 권유를 새소리 하나하나에서 들으며 꽃송이 하나하나의 향기 속에서도 맡았어. 나는 이제 유일한 기도의 형식으로 예찬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성 프란체스코와 함께 오직 주여, 주여를 형용할 수 없는 사랑에 가득 찬 마음으로 되풀이하고 있어. 그렇다고 내가 무식한 여인이 되지는 않나 하고 걱정하지는 마. 요즘은 책도 많이 읽었어. 며칠 동안 비가 온 덕택으로 나는 나의 예찬을 책 속에 접어 넣다시피 했어. 말브랑슈를 다 읽고 라이프니츠의 클라크에게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 그러고는 좀 휴식할 생각으로 셸리의 첸치를 별다른 즐거움도 없이 읽었어. 미모사도 읽었고, 내가 화를 낼지도 모르지만 지난해 여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키츠의 시가 내 편과 바꾼다면 셸리와 바이런의 거의 모두를 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마찬가지로 보들레르의 몇몇 소네트를 위해서는 위고 전부를 내주어 버릴 거야. 위대한 시인이란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 순수한 시인이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 제롬, 나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이해시켜주고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며칠 동안 만나는 즐거움을 위해 내 여행을 단축시키지는 마.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하는 말이지만 아직은 서로 만나지 않는 편이 좋아. 나를 믿어줘. 내가 내 가까이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너를 생각하지는 못할 거야. 너를 괴롭히고 싶지는 않지만 나는 지금 내가 여기 있기를 바라지 않게 되었어. 솔직히 고백한다면 내가 오늘 저녁에 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나는 달아나 버릴 거야. 오, 제발 이 감정의 설명을 요구하지는 말아줘.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내 행복을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돼. 그리고 나는 이대로 행복하다는 거야. 이 마지막 편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탈리아에서 귀국하자마자 나는 곧 징집되었고 낭시로 이송됐다.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낭시에 혼자 있게 되는 것이 기뻤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적함 속에서야말로 그녀의 편지만이 나의 유일한 안식처이며 또 롱사르가 말했듯이 그녀에 대한 추억이 나의 유일한 원동력이라는 사실이 애인이라는 나의 자존심에게나 알리사에게 한결 더 뚜렷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우리에게 과해진 상당히 힘겨운 규율도 무척 유쾌한 마음으로 견뎌냈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해 마음을 도사리고 있었고 알리사에게 쓰는 편지에서도 함께 있지 못함을 아쉬워할 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헤어져 있는 오랜 기간에도 우리의 용기에 어울리는 시편을 찾아내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결코 하소연하지 않는 너라고 알리사는 써 보냈다. 그녀의 말에 대한 증거를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내가 견뎌내지 못하였으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후 거의 1년이 흘러갔다. 알리사는 그러한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는 것 같았고 단지 이제부터 자기의 기다림을 시작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점에 대해 그녀를 비난하였다. 이탈리아에서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않았니? 라고 그녀는 회답해 왔다. 제롬, 나는 단 하루도 너를 떠난 일이 없는데 그것도 모르다니. 이제 잠시만 너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줘. 그러니 이것이 다만 내가 이별이라고 부르는 그것이야. 군인 차림의 너를 상상해 보려고 무척 애를 써. 이건 정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아. 겨우 저녁 무렵 강베타 거리의 그 조그만 방에서 글을 쓰고 있거나 책을 읽고 있는 너를 생각해내는 것이 고작이야. 그런데 이것마저도 뚜렷하지를 않아. 정말 나는 1년 후 퐁그즈 마르나 르아브르에서 너를 만날 것 같아. 1년, 이미 지나버린 날들을 세는 건 아니야.
나의 희망은 다가오고 있는 미래의 한 점에 못 박고 있어.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기억을 되살려보렴. 정원의 깊숙한 안쪽, 그 낮은 울타리, 그 밑에서 국화가 바람을 피해 피어 있고 그 위로 우리가 위험스레 돌아다니던 곳을 줄리에트와 너는 천국으로 곧장 올라가는 회교도처럼 겁도 없이 그 위를 성큼성큼 걸어 다니곤 했지. 나는 몇 걸음만 떼어놓아도 현기증이 나곤 해서 그때마다 내가 밑에서 고함을 쳤지. 그러니까 발밑을 보지 말란 말이야. 앞만 봐. 쉬지 말고 그대로 나가 목표를 정해. 그러고는 마침내 소리치는 것보다는 그 편이 더 나았지. 너는 담 저쪽 끝에 뛰어 올라가서는 나를 기다려 주었지. 그러면 나는 떨리지 않았어. 더 이상 현기증도 나지 않았고. 나는 너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고 팔을 벌리고 있는 내게로 뛰어가곤 했었지. 너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제롬,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내가 굳세다는 것을 늘 느껴야 해. 내게 나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해. 약해지지 말아줘. 일종의 도전감에서 우리의 기다림을 짐짓 연장하며 또 불완전한 재배에 대한 두려움에서 내가 설날 무렵에 며칠간 휴가를 내어 파리에 가서 미스 애슈부르통 곁에서 지내기로 우리는 합의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이들 편지의 전부를 옮겨 적고 있는 것은 아니다. 2월 중순경에 나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그저께 리드 파리를 지나가 M 서점 진열대에서 내가 알려주기는 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는 믿어지지 않던 아벨의 책이 아주 보란듯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어. 나는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들어갔지. 하지만 제목이 너무도 야릇해서 점원에게 말하기가 망설여졌어. 나는 아무거나 다른 책을 하나 사들고 책방을 뛰쳐나오는 장면까지 생각해봤어. 요행이 지나친 친밀의 조그만 책더미가 카운터 옆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길래 한 권 뽑아주고는 입을 열 필요도 없이 백수를 던졌어. 아벨이 책을 보내주지 않은데 정말 감사하고 있어. 얼굴을 붉히지 않고는 책장을 넘길 수가 없었어. 그 창피함은 책 자체 때문보다 그 책에서 나는 결국 야비함이라기보다는 우둔함을 한결 더 많이 발견했어. 아벨이 너의 친구인 아벨 보띠에가 이 책을 썼다는 사실이 창피했던 거야. 르탕지의 평론가가 그 책에서 발견했다는 그 훌륭한 재능을 찾아보려고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보았지만 헛수고였어. 르아브르의 이 조그만 지역사회에서는 아벨이 곧잘 화제거리로 등장하는데 그 책의 평도 무척 좋다고 듣고 있어. 이 작가의 고칠 길 없는 경박성을 경묘함이니 우아함이니 하고 부르기도 하더군. 물론 나는 조심성 있게 신중함을 지키고 있고 책을 읽은 소감도 오직 너에게만 말할 뿐이야. 처음에는 의당 슬퍼하시던 그 가엾은 보띠의 목사님도 이제는 오히려 그 책에서 무슨 자랑거리가 될 게 없나 생각하기 시작하셨어. 그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목사님이 그렇게 믿으시도록 애를 쓰고 있거든. 어제 블랑띠의 고모댁에서 부인이 불쑥 아주 기쁘시겠군요, 목사님. 아드님이 훌륭하게 성공을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니까 목사님은 좀 당황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 뭘요?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되실걸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라고 고모님이 말씀하시자 물론 악의는 없었지만 그 어투가 워낙 용기를 북돋우는 투여서 모두 웃기 시작했지. 목사님까지도. 블루바르의 어느 극장에서 상연하려고 아벨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신문에서도 벌써부터 농급하고 있는 듯한 신 아벨라르가 상연되면 도대체 무슨 꼴이겠니? 가엾은 아벨, 이것이 그가 바라고 있고 또 만족해버리고 말 성공이라는 걸까? 어제 나는 마음의 위안에서 이런 말을 읽었어. 진실하고도 영원한 영광을 진실하게 바라는 자는 속세의 일시적인 영광을 마음에 두지 않느니라. 마음속으로 이를 경멸하지 않는 자는 하늘의 영광을 진정 좋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그래서 생각했지. 하나님이시여 이 지상의 어떠한 영광과도 비길 수 없는 그 성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제롬을 저에게 선택해 주셨음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말이야.
몇 주일, 몇 달이 단조로운 근무 속에서 흘러갔다. 그러나 내 마음이 늘 추억이나 희망에만 걸려 있었기 때문인지 나는 세월이 느리다든지 시간이 길다는 것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다. 나의 외삼촌과 알리사는 6월의 님무 가까이로 줄리에트를 만나러 가게 되었다. 줄리에트는 그 무렵 해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좀 좋지 못한 소식이 그들의 출발을 서두르게 했다. 르아브르로 보낸 내 마지막 편지는 우리가 그곳을 떠난 직후에 도착했어 라고 알리사가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 한 주일이나 지나서야 겨우 이곳에 있는 내 손에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한 주일 내내 나는 무언지 빈 것 같고 얼어붙은 듯하고 불안스럽고 오므라드는 마음이었어. 오, 나의 제롬. 나는 이제 정말 내가 있어야 참된 나일 수 있고 또 그 이상일 수 있어. 줄리에트는 다시 건강해져 가고 있어. 우리는 그 애의 해산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고 기다리고 있어. 뭐 별 걱정은 없어. 오늘 아침 내가 내게 편지 쓰고 있다는 것을 그 애는 알고 있었어. 우리가 애그 비브에 도착한 다음 날 그 애가 묻더구나. 제롬하고는 어때? 여전히 편지해? 그래서 내가 감추지 못하고 말을 하자. 이번에 편지할 때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줘. 한동안 망설이더니 아주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다 나았다고 한결같이 즐겁기만 한 그의 편지를 받아보면서도 행복을 억지로 가장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의 자신이 그러한 기분에 휩싸이지는 않을까 하고 좀 걱정하였어. 그런데 오늘날 그 애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전에 그 애가 곧잘 꿈꾸던 것, 그 애의 행복을 좌우하는 듯 싶던 것들과는 너무나 성질이 달라졌어. 아, 행복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도 영혼과 밀접한 것일까? 외부에서 행복을 형성하고 있는 듯한 요소들은 어쩌면 이다지도 부질없는 것일까? 벌판을 혼자 거닐면서 생각한 그 많은 일들을 모두 쓰지는 않겠어. 다만 그 벌판에서 내가 놀랐던 것은 이제는 나 자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야. 줄리에트가 행복한 것으로 만족해야 할 터인데 어째서 마음은 억제할 수 없는 우울에 사로잡히는 것일까? 내가 느끼는, 아니 적어도 내가 바라보는 이 고장의 아름다움조차 오히려 설명할 길 없는 슬픔을 돋우어 줄 따름이야. 내가 이탈리아에서 편지하던 그 무렵 나는 너를 통하여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너 없이 나 혼자서 바라보는 모든 것이 마치 내가 너한테서 훔쳐내고 있는 것만 같아. 결국 나는 퐁그즈 마르나 르아브르에서 울적한 날에 대비하여 저항의 힘을 기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그 힘은 이미 아무런 소용도 없어졌어. 그것이 쓸모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불안하기만 해. 사람들이나 이 고장의 즐거움도 역겨워. 어쩌면 내가 슬프다고 부르는 상태란 단순히 그들처럼 떠들썩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에 불과할지도 몰라. 아무래도 전에 나의 기쁨에는 무슨 오만이 깃들어 있었던 모양이야. 왜냐하면 지금 이 지방의 즐거운 분위기에 쌓여 있으면서도 내가 느끼는 것은 굴욕과도 비슷한 감정이고 보니. 이곳에 온 다음부터는 기도도 별로 드리지 못했어. 하나님도 이제는 그전 자리에 계시지 않다는 어린애 같은 느낌이야. 안녕히 총총히 그쳐야겠어. 이러한 모욕적인 말, 나의 약한 마음, 나의 서글픔이 부끄럽고 또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그리고 우체부가 오늘 저녁에 가져가지 않는다면 내일은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말, 이런 이야기를 모두 써 보낸다는 것이 부끄럽기만 해. 다음번에 온 편지에서는 그녀가 데모가 될 자기 조카딸의 출생, 줄리에트의 기쁨, 외삼촌의 기쁨 따위에 관해서만 이야기했을 뿐 그녀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도 않고 있었다. 그러자 퐁그즈 마르의 소인이 찍힌 편지가 또다시 오기 시작했고 7월에는 줄리에트도 거기에 와 있었다. 오늘 아침 에두아르와 줄리에트는 떠났어. 내가 서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귀여운 갓난아이가 떠난 것이야. 6달 후 다시 보게 될 때면 그 몸짓도 알아보지 못하게 커 있겠지. 지금까지 그 애가 발명해내는 모든 몸짓을 나는 거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켜보았어. 생성이란 언제나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야.
우리가 평소에 좀 더 자주 놀라지 않은 것은 관찰력의 결핍 때문이지. 희망에 가득 찬 그 조그만 요람을 굽어보며 보낸 시간이 얼마인지, 그 무슨 이기심, 그 무슨 만족, 최선에 대한 갈망의 그 무슨 결핍 때문에 발전은 그리도 빨리 멈추어 버리며 온갖 피조물은 그처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가 주께로 더욱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경쟁심이 생길 것인가. 줄리에트는 아주 행복해 보여. 처음엔 그 애가 피아노도 독서도 그만두는 것을 보고 슬퍼했어. 그러나 에두아르는 음악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책에도 별다른 흥미를 갖지 않는다는 거야. 남편이 따라오지 못하는 즐거움을 찾으려 들지 않는 줄리에트야말로 분명 현명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반대로 줄리에트는 남편의 일에 흥미를 붙이고 있고 남편도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그 애가 잘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모양이야. 올 들어 사업의 규모가 무척 커졌대. 르아브르에 귀한 단골 손님들이 생긴 것도 다 이 결혼 때문이라고 에두아르는 곧잘 농담을 한단다. 로베르는 요전번 사업에 관계되는 여행 때 에두아르와 동행했어. 에두아르는 그 애를 세심히 보살펴주는데 그 애의 성격을 잘 이해한다고 장담하면서 그 애가 이런 종류의 사업에 진정으로 재미를 붙이게 될 거라고 즐거워하고 있어. 아버님은 훨씬 나아지셔서 딸이 행복한 것을 보게 되어 다시 젊어지시는 모양이야. 농장이나 정원 일에 다시금 재미를 붙이게 되셨어. 방금도 뭐라고 하시냐 하면 미스 애슈부르통과 셋이서 시작하였다가 테시에르 가족이 와서 중단되었던 소리내어 읽는 독서를 다시 나더러 해달라는 거야. 내가 그런 식으로 두 분께 읽어드리고 있는 것은 휴브너 남작의 여행기인데 나 자신도 퍽 재미있게 읽고 있어. 이제부터는 나 역시 책 읽을 시간이 좀 더 많아질 거야. 하지만 내게서 무슨 지시가 있었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어. 오늘 아침 나는 몇 권의 책을 한 권 한 권 뒤적거렸는데 어느 하나도 마음에 들지를 않는구나. 알리사의 편지는 이제부터 더욱 혼란해지고 더욱 절박해졌다. 내가 걱정하고 있지나 않나 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내가 널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하지 못하게 하지만 여름이 끝날 무렵 그녀는 내게 써 보냈다. 너를 다시 만날 때까지의 하루하루가 짐이 되어 무겁게 날 누르고 있어. 아직도 2달, 너와 멀리 떨어져 지낸 그 모든 시간보다 훨씬 긴 것 같구나. 기다리는 마음을 잊어보려고 기울이는 노력이 보는 것마다 우스꽝스럽고도 거짓되게 생각되어 이젠 아무 것에도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겠어. 책도 이제 아무 힘이 없어. 매력도 없고 산책도 아무 재미가 없어. 대자연 전체도 신기함이 없고 정원도 퇴색되어 향기가 없어. 나는 차라리 너의 고된 과업,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그 훈련, 끊임없이 너를 내 자신에게서 떼어놓고 너를 피곤케 하며 하루하루를 쏜살같이 지나가게 만들고 저녁이면 피곤에 축 늘어진 너를 잠속으로 몰고 가는 그 고된 과업이 부러워. 기동 연습에 대하여 써보낸 너의 감동적인 묘사는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어. 잠 못 이루는 요 며칠 밤 몇 번씩이나 나는 기상나팔 소리에 벌떡 뛰어 일어나곤 했어. 정말 나는 그 소리를 들었던 거야. 내가 이야기해준 그 가벼운 도취, 새벽녘의 그 기쁨, 그 반쯤 눈부신 듯한 황홀. 나는 정말 이러한 것을 잘 상상해 볼 수 있어. 새벽에 그 얼어붙은 눈부심 속에서 말제빌의 그 고지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얼마 전부터 몸이 좋지를 않아. 조금도 대수롭지는 않아. 단지 너를 좀 지나치게 기다리는 탓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6주일이 지났다. 이것이 마지막 편지야, 제롬. 내 귀한 날짜에 대해서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 날짜가 아주 늦어지지는 않겠지. 그러니 이제 내게 편지할 사이도 없을 거야. 나는 너를 퐁그즈 마르에서 만나고 싶지만 날씨가 나빠졌고 요즘은 몹시 추워서 아버지는 시내로 돌아가자는 말씀만 하셔. 줄리에트도 로베르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니 너를 집에 머무르게 하기도 손쉬운 일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내가 펠리시 고모님 댁에 있는 편이 좋을 것 같아. 고모님도 기뻐하실 거고
재회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기다리는 마음은 점점 더 근심스러워져 거의 두려움에 가까운 기분이야. 그토록 바라던 너의 귀환이 막상 코앞으로 다가오니 이제는 두렵기만 해. 더 이상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내가 누르는 초인종 소리, 층계를 올라오는 너의 발소리를 상상하기만 해도 심장의 고동이 멈춰버리는 듯하고 가슴이 꽉 막히는 듯 싶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야기할 것에 대해서 조금도 기대를 갖지 마. 나의 과거가 거기서 끝장이 나버리는 것 같아. 그 너머 저쪽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나의 삶이 멈춰버린 듯. 그로부터 나흘 후에 즉 제대를 일주일 남겨놓고 나는 지극히 짧은 편지를 다시 한 통 받았다. 제롬, 르하브레스의 너의 체류와 우리가 처음 만나는 시간을 지나치게 연장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에 나는 전적으로 찬성해. 지금까지 서로 편지에 쓴 것 말고는 또 무슨 할 말이 있겠니? 그러니 학교 등록 때문에 28일까지는 파리에 가야 한다면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가도록 해. 이틀밖에 함께 있지 못한다고 섭섭히 여기지도 말아줘. 우리 앞에는 한평생이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블랑디에 이모네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군 복무 때문인지 나는 갑자기 내가 둔해지고 무거워진 듯이 느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나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된 첫인상이 우리 사이에 무슨 중요성을 가질 수 있으랴.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는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다. 아니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려는 약혼자끼리의 어처구니 없는 역할과 둘만을 남겨놓으려고 저마다 서둘러서 우리 앞을 뜨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난감하게 했다. 하지만 고모가 우리에겐 조금도 방해되지 않아요. 우린 비밀리에 이야기할 거라곤 아무것도 없어요. 알리사는 이모가 자리를 피하려고 지나치게 수선 피우는 것을 보고 마침내 부르짖었다. 원천만에 그래도 그렇지 않다 얘들아. 난 너희를 아주 잘 알고 있어.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 이야기할 조그만 일들이 태산같이 많이 있는 법이야. 제발 부탁이에요, 고모. 고모가 나가시면 저희는 더욱 쑥스러워져요. 이 말을 할 때의 목소리에는 거의 녹이 마저 띄고 있어서 알리사의 목소리라고 여기기도 힘들었다. 이모, 만일 이모님이 나가버리시면 저희는 진짜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웃으면서 그러나 단둘이 남게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무엇인지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말했다. 세 사람은 거짓 즐거운 척하는 너저란 그 내면에는 저마다 불안을 숨기고 있으면서 표면으로는 생기가 나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외삼촌이 점심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날 다시 만나게 되어 있었다. 그 첫날 오후는 그런 희극을 끝내는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헤어지고 말았다. 나는 식사 시간 훨씬 전에 찾아갔으나 알리사는 어떤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알리사는 굳이 그 친구를 돌려보내려 하지 않았고 그 친구도 눈치 있게 돌아가려고는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 친구가 우리 둘만을 남겨놓았을 때 나는 알리사가 그 친구를 점심에 붙들지 않은 것에 짐짓 놀라는 척까지 했다. 전날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해 피곤했던 우리는 둘 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외삼촌이 들어오셨다. 알리사는 내가 외삼촌도 늙으셨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외삼촌은 귀가 어두워져 말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했다. 큰 소리로 말해야 했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뒤죽박죽 김 빠지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점심 식사 후 블랑디의 이모는 약속했던 대로 마차로 우리를 데리러 왔다. 이모는 돌아오는 길에 알리사와 나를 그 코스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걸어오게 할 작정으로 오르세까지 태워주었다. 계절에 비해 날은 더웠다. 우리가 걷고 있는 언덕길은 햇살에 드러나 아무런 정취도 없었다. 헐벗은 나무들은 우리에게 그늘을 허락해주지 않았다. 이모가 기다리고 있는 마차로 제 시간에 가야 한다는 잔 걱정에 사로잡혀 우리는 무리하게 걸음을 재촉했다. 골이 패는 듯이 죄어진 머리에서 나는 아무런 생각도 짜내지 못했다.
태어난 척 하기 위해서인지 이러한 동작이 말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인지 나는 알리사가 내맡긴 손을 쥐고 걷고 있었다. 흥분과 빠른 걸음의 숨가쁨과 그리고 묵묵히 있는 쑥스러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는 피가 몰려 올라왔다. 내 관자놀이가 뛰는 것이 들렸다. 알리사의 얼굴은 보기 흉할 만큼 상기되어 있었다. 곧 우리는 땀에 젖은 손을 잡고 있다는 어색함을 느끼며 잡은 손을 쓸쓸히 놓아버렸다. 너무나 급히 걸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주려고 딴 길로 돌아서 아주 천천히 몰고 온 이모의 마차보다 훨씬 전에 내 거리에 도착했다. 우리는 언덕의 비탈길에 앉았다. 갑자기 불기 시작한 찬 바람이 우리를 오싹 춥게 했다. 우리가 땀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마차를 마중하려고 일어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이모의 지나친 극성스러운 염려였다. 실컷 이야기했으리라고만 믿고 있는 이모는 대뜸 우리의 약혼에 대해서 캐어 물었다. 참다 못해 두 눈에 눈물이 가득 어린 알리사는 두통이 심하다고 핑계를 댔다. 우리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온몸이 뻐근하고 오한까지 나서 너무도 괴로운 가운데 잠이 깨어 정오가 지난 후에는 빗골랭 댁에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공교롭게도 알리사는 혼자 있지 않았다. 펠리시 이모의 손녀들 중 하나인 마들렌 블랑띠에가 와서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알리사가 그 애와 곧잘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애는 며칠 동안 제 할머니 댁에 와 있었던 것인데 내가 들어서자 소리쳤다. 가실 때 산기슭으로 돌아가신다면 우리도 함께 올라갈 수 있겠군요. 나는 기계적으로 승낙해버렸다. 그렇게 되어 나는 알리사하고 단둘이서 만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 귀여운 애가 있는 것이 확실히 우리에겐 도움이 되었다. 전날처럼 견디기 힘든 어색함을 겪지 않게 된 것이었다. 우리 세 사람 사이엔 곧 쉽게 이야기가 이루어져서 내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시시하지는 않았다. 내가 알리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그녀는 기묘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이면 내가 떠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게다가 곧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생각이 나의 작별 인사가 일으킬 수도 있었을 섭섭함을 거두게 했다. 그런데도 저녁을 마친 다음 알 수 없는 불안에 밀려 나는 다시 시내로 내려가 빗골랭 댁의 초인종을 누르기로 작정할 때까지 근 1시간이나 헤매며 다녔다. 나에게 문을 열어준 것은 외삼촌이었다. 알리사는 몸이 괴로워서 이미 제 방에 올라가 버렸는데 아마 잠이 든 모양이었다. 나는 잠시 외삼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와 버렸다. 이렇게 빗나가 버린 모든 일이 너무도 화나게 하는 것이지만 이제 와서 탓해본들 부질없는 일일 것이다. 설령 모든 일이 우리를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역시 그런 서먹서먹한 느낌을 꾸며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알리사도 마찬가지로 그 서먹서먹함을 느꼈다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나를 슬프게 했다. 이것은 파리에 돌아오자마자 받은 편지였다. 제롬, 얼마나 서글픈 재회였던지. 그렇게 된 잘못을 너는 남에게 돌리는 듯이 보였지만 내 자신도 꼭 그렇다고는 확신하지 못했을 거야. 이제 나는 앞으로도 언제나 그러리라는 생각이 들어. 아, 제발 다시는 만나지 말자꾸나. 서로 할 이야기가 많음에도 왜 그런 어색함과 잘못 자리한 듯한 느낌, 그 침묵 같은 것이 엄습했을까? 내가 돌아온 첫날은 그 침묵조차 즐거웠어. 곧 침묵은 사라질 테고 너는 내게 희한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리라고 믿었으니까. 그러기 전에는 내가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오르세에서 침울한 산책이 침묵 속에서 끝나는 것을 보고 특히 아무런 희망도 없이 우리의 손이 서로서로의 잡은 손을 놓고 내려 뜨려졌을 때 내 가슴은 비탄과 고통으로 이질러지는 줄 알았어. 무엇보다 서글펐던 것은 내 손이 내 손을 놓아버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 손이 그러지 않았다면 필경 내 손이 먼저 그러했으리라고 느껴지는 일이었어. 그 이튿날 바로 어제였지. 아침 내내 나는 미친 듯이 너를 기다렸어. 집에 가만히 있기가 너무도 뒤숭숭해.
내가 방파제로 오면 나를 만나게 되리라는 말을 남기고 나는 집을 뛰쳐나왔어. 한참이나 파도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꼼짝 않고 있었는데 너 없이 나 혼자서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고 그러다가 내가 내 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 부랴부랴 집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어. 오후에는 나 혼자 있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 마들렌이 들르겠다고 전날 말했기 때문이지. 너와는 아침에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서 들러도 좋다고 마들렌에게 말했거든. 그러나 이번 만남에서 그 유일하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마들렌 덕분이라 생각해. 거리낌 없는 이 대화가 이제부터는 오래오래 계속되리라는 야릇한 환각을 잠시 가졌지. 그러므로 내가 마들렌과 함께 앉아있던 소파로 내가 다가와서 나를 향해 몸을 굽히면서 잘 있어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대답을 할 수 없었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듯하였거든. 갑자기 내가 떠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마들렌과 함께 나가버리자 그런 일이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아무래도 견뎌낼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졌어. 내가 다시 뛰쳐나갔다는 것을 너는 알까? 너에게 다시 말을 하고 싶었고 내가 하지 않았던 모든 이야기를 그때야 비로소 들려주고 싶었던 거야. 벌써 나는 블랑디에 댁으로 달리고 있었어. 그러나 너무 늦었어. 나에겐 시간이 없었고 감히 용기도. 실망이 되어 나는 돌아왔어. 편지를 쓰려고. 나는 더 이상 편지도 하고 싶지 않았어. 작별의 편지를. 왜냐하면 우리가 편지를 주고 받는 일이란 결국 하나의 커다란 환영에 지나지 않으며 슬프게도 저마다 자기 자신에게만 편지를 썼다는 것. 제롬, 우리는 언제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너무나도 뚜렷이 느꼈던 거야. 나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어. 정말이야. 하지만 이제 나는 또다시 쓰고 있어. 처음과 거의 똑같은 편지를. 오, 내가 너를 전보다 덜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니야. 제롬,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내게로 가까이 오자마자 느끼는 마음의 혼란과 두려움만 보더라도 내가 얼마나 너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를 이렇듯 사무치게 그리고 필사적으로 느낀 적은 없었어. 절망적으로. 왜냐하면 아무래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너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이야. 진작부터 그러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었지만 그토록 바라던 상봉은 내 추측이 옳았음을 일깨워주고 말았어. 그리고 이것만은 너 역시 반드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일 것이야. 잘 있어. 그토록 사랑하는 제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인간은 오직 하나님 곁으로만 마음 놓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야. 이 편지만으로는 아직도 나를 충분히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았다는 듯이 다음날 그녀는 여기에다 이러한 추신을 덧붙여 보냈다. 우리 둘에 관해서 좀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도록 부탁하지 않고는 이 편지를 내게 띄우고 싶지 않아. 너와 나 사이에서만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을 줄리에트나 아벨에게 들려줌으로써 내가 내 마음을 쓰라리게 한 적이 몇 번인지 몰라.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내가 짐작하기 훨씬 전부터 나는 너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머릿속의 사랑이고 애정과 신의에 대한 아름답고 지적인 집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 내가 이 편지를 아벨에게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가 이 마지막 몇 줄을 적어 넣게 했음에 틀림없었다. 도대체 그 무슨 의심 많은 통찰력이 그녀를 이토록 조심성 있게 만들었을까? 이제 와서 내 이야기에 아벨의 조언이 다소 반영되어 있다고 벼랑간 느꼈단 말인가? 그 후로 나는 내 자신과 아벨 사이에 많은 거리가 있음을 느끼게 됐다.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런 충고는 내 고뇌의 쓰라린 짐을 나 혼자서 짊어지리라는 것이라면 정말이지 아무 소용도 없는 군더더기일 뿐이다. 그 후 사흘 동안을 나는 오로지 탄식으로만 보냈다. 답장을 쓰고 싶어도 그러나 지나친 논쟁이나 격렬한 항변이나 서투른 말이라도 해서 우리의 상처를 고칠 수 없게 건드리지 않을까 두렵기도 했다. 나는 사랑이 몸부림치는 편지를 몇 번이나 고쳐 쓰곤 했다.
마침내 붙이기로 결심한 편지의 사본, 눈물에 씻긴 이 종이는 지금도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다. 알리사, 나를, 우리 둘을 불쌍히 여겨줘. 내 편지는 나를 아프게 했어. 내 걱정을 그저 웃어 넘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내가 써보낸 모든 것을 나도 느꼈어. 하지만 그런 말을 하기는 두려웠어. 한갓 상상에 지나지 않는 것에 너는 무서운 현실성을 부여하며 또 그것을 너와 나 사이에서 얼마나 짙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만약 내가 나를 그전처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면, 내 편지 전체가 부인하고 있는 이런 참혹한 가정일랑 집어치우자. 그러고 보면 일시적인 너의 두려움쯤이야 무슨 대수인가. 알리사, 이론을 따지려고 드니 말이 얼어붙는다. 오직 내 가슴의 신음소리 밖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기교를 부리기에는 나는 너무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말이 서툴러져. 머릿속의 사랑, 이것에 대하여 무엇라고 대답하란 말이냐? 내 온 넋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의 머리와 나의 가슴을 구분해낼 수 있겠니? 그러나 우리의 편지 교환이 너의 가혹한 비난의 원인이 될 바에야. 그리고 또 그러한 편지를 주고받은 까닭에 잔뜩 고조됐던 우리가 뒤이어 찾아온 현실 속에 전락되어 이토록 쓰라린 상처를 받을 바에야. 그리고 또 내가 편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젠 다만 너 자신에게 편지를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할 바에야. 그리고 이번 편지와 비슷한 또 다른 편지를 견디어낼 만한 힘이 내게 없을 바에야. 그래, 우리 사이의 편지 왕래는 당분간 멈추기로 하자. 이 편지에 이어 나는 그녀의 판단에 항변하면서 생각을 다시 하도록 호소했고 다시 한번 만날 약속을 해달라고 간청했다. 요전번은 모든 것이 뒤틀린 상봉이었다. 무대 장치며 단역 배우며 계절이며 도무지 어긋난 것뿐이었고 열이 올라있던 편지 왕래마저도 상봉을 앞두고 빈틈없이 우리를 준비시키지는 못했던 것이다. 다시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긴 침묵이 앞서야 할 것이다. 돌아오는 봄, 과거의 추억도 나를 변호해 줄 것이고 외삼촌도 무척 반갑게 맞아주실 퐁그즈 마루에서 부활절 방학 동안에 그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며칠 동안만 만나고 싶었다. 결심이 아주 확고히 잡혔기 때문에 편지를 붙이고 나서 나는 곧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다. 그해 섣달 금음이 가기 전에 나는 알리사를 다시 만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몇 달 전부터 건강이 나빠진 미스 애슈 브루통이 크리스마스를 나흘 앞두고 돌아가셨던 것이다. 제대 후 나는 다시금 그녀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그녀 곁을 거의 떠나지 않고 있었기에 그녀의 임종도 지켜볼 수 있었다. 알리사에게서 온 엽서는 그녀가 나의 이번 슬픔보다도 우리의 침묵의 맹세를 더욱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였다. 외삼촌이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장례식에라도 참석하기 위하여 잠깐 오겠다는 사연이었다. 장례식에서도 또 웅구를 따라갈 때에도 거의 그녀와 나 둘뿐이었다. 나란히 옆에 서서 걸으면서도 우리는 몇 마디 말만을 겨우 나누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녀가 내 곁에 앉아 있었을 때에 나는 몇 번이나 그녀의 눈길이 내 위에 다정히 얹혀오는 것을 느꼈다. 그럼 잘 알겠지. 헤어질 순간에 그녀가 말했다. 부활절 전에는 아무것도. 그래 알았어. 하지만 부활절에는 기다리고 있겠어. 우리는 묘지의 어귀에 있었다. 역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녀는 마차를 불러 세우고는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나를 남겨두고 떠났다.